희귀병을 안고 태어난 재벌의 아들은 걸을 희망조차 없었다. 그러나 한 가난한 소녀가 그에게 수상한 액체를 내밀었고 몇 분 뒤 기적이 일어났다. 회의적인 성격의 아버지인 재벌은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고 말았다. 여러분이 정말 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길동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끝까지 우리 곁을 함께 걸어주는 이들을 기릴 수 있습니다. 서울 잠실 올림픽 공원의 고요한 호수 주변, 늦가을에 금빛 햇살이 드리운 오후였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 최첨단 전동 휠체어에 앉아있는 작은 소년의 모습은 주변의 화사함과 대조적으로 쓸쓸해 보였다. 최도윤, 한국 최대 기술 재벌 중 하나의 후계자는 8살의 나이에 이미 잔인한 운명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희귀 신경퇴 행성 질환으로 인해 영원히 휠체어에 묶인 채 그는 자신의 또래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도윤 도련님, 좀 더 햇빛 있는 쪽으로 모실까요?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여사는 도윤이 태어난 이후 줄곧 그의 곁을 지켜온 가정부였다. 도윤의 어머니 이수진 여사는 도윤을 낳다가 산후출혈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박 여사가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박 여사님. 여기서 다른 아이들 보고 싶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너무 어른스러웠다. 끝없는 병원 방문과 검사들 사이에서 그는 어린 나이에 세상의 냉혹함을 배웠다. 최태준 회장은 아들의 치료를 위해 수십억 원을 쏟아부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에 전담 병동을 마련했고 강남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절반을 최첨단 재활센터로 개조했다. 미국, 독일, 스위스의 유명 의사들을 초청해 도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했지만 모든 노력은 같은 결론으로 귀결되었다. 최도윤 군은 결코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삼성, 현대, LG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첨단 기술 기업 천지테크의 창업자였다. 그는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아들의 병만은 그의 무한한 재력으로도 고칠 수 없었다. 태주는 29의 수진과 결혼해 30의 도윤을 얻었다. 그러나 아들의 출산 과정에서 아내를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심각한 질환을 알게 되었다. 박 여사, 오늘 기분이 어떤가요? 도윤이 잠시 다른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돌려 물었다. 도윤 도련님, 항상 밝게 웃으시니 저도 기쁩니다. 박 여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만 그 눈 속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도윤은 다시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한 남자아이가 연을 날리고 있었고 두 여자아이는 공원의 단풍나무 주변을 뛰어다니며 떨어진 단풍잎을 모으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가을 바람을 타고 도윤에게 전해졌다. 아버지께서 오늘 또 새로운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대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는 서양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박 여사는 도윤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네, 최 회장님은 도련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 끝까지라도 가실 거예요. 도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맴돌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체념한 듯했다. 그가 모르는 사이 공원 구석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 뒤에서 한 소녀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한복을 입은 듯한 전통적인 차림의 소녀였다. 그녀의 까만 눈동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박 여사님, 이제 집에 가요. 아버지께서 기다리실 거예요. 도윤이 말했다. 휠체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소나무 뒤의 소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뒤를 따랐다.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부터 도윤의 운명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튿날 도윤과 박 여사는 다시 올림픽 공원을 찾았다. 도윤은 고요한 호수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공원 벤치 뒤에서 한 소녀가 조용히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소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도윤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제 그를 지켜봤던 바로 그 소녀였다. 그녀는 현대적인 옷이 아닌 개량 한복과 비슷한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있었다. 짙은 감색 치매 연한 하늘색 저고리였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따져 있었고 나이는 도윤과 비슷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처럼 깊고 신비로웠다. 누구세요? 도윤이 물었다. 제 이름은 대은이에요. 이다은. 소녀가 자신을 소개했다. 매일 여기서 도련님을 봤어요. 박 여사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아가씨, 어디 사시나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대우는 박 여사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도윤을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저기 공원 입구에서 한약재를 파세요. 저는 여기서 놀아도 된대요. 도윤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의 장애를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의 휠체어를 보고 무서워하거나 불편해했다. 왜 여기 오셨어요? 도윤이 물었다. 대우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도련님이 매일 다른 아이들 보는 거 알아요. 그 눈빛도 알아요. 도윤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의 가장 깊은 비밀,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을 이 낯선 소녀가 꿰뚫어 본 것 같았다. 전 걸을 수 없어요. 도윤이 속삭이듯 말했다. 정말요? 태훈의 목소리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마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들렸다. 박 여사가 개입하려 했지만 태훈은 이미 그녀의 한복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고 있었다. 햇빛에 비친 병 속의 액체는 마치 액체 금과 같이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라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신비로운 영약처럼 보였다. 이건 우리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태훈이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는 전라도 지리산에서 오셨어요. 거기서는 보름달 아래에서만 피는 특별한 약초들이 있대요. 도윤은 그 병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그게 뭐예요? 이건 생명의 이슬이에요. 전통 한의학에서도 기록되지 않은 비밀 처방이래요. 할머니 가문에서만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태훈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이걸 마시면 도련님도 걸을 수 있을 거예요. 박 여사가 경계하며 끼어들었다. 아가씨, 그런 말씀은 조심해야 해요. 도윤 도련님은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다 봤어요. 함부로 희망을 주면 안 돼요. 태훈은 박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는 현대의학이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저희 할머니는 100살이 넘으셨지만 지리산 골짜기에서 매일 약초를 캐세요.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도윤아, 어디니? 스위스에서 온 의사가 지금 도착했단다. 빨리 집으로 와야 해. 도윤이 전화를 끊자 태훈은 이미 그 작은 유리병을 도윤의 손에 쥐어주고 있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3방울씩 혀 밑에 떨어뜨려요. 그리고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그녀는 속삭였다. 보름달이 뜨는 날 도련님은 일어서게 될 거예요. 도윤이 대답하기도 전에 태훈은 이미 한복 치마를 살짝 들고 공원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다. 그가 손에 쥐고 있는 작은 유리병만이 이 기이한 만남이 실제였음을 증명했다. 박 여사님, 이거 도윤이 병을 들어 보였다. 박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도련님, 그런 거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무언가가 빛났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그날 밤 최태준의 강남 펜트하우스에서는 스위스에서 온 세계적 명예 백허 박사가 도윤을 검진하고 있었다. 그의 진단도 지난 수년간 수많은 의사들의 의견과 다르지 않았다. 초회 회장님, 유감스럽게도 도윤 군의 상태는 현재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태준은 50살이 되어가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인한 체격과 단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창문 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회사 천지테크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기술력으로도 아들의 다리를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회장님, 도윤 군을 위해 미국에서 개발 중인 외골격 로봇을 도입해 보는 건 어떨까요? 베커 박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태준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이미 새 대나 구입했습니다. 효과가 없더군요. 의사가 떠난 후 도윤은 자신의 침실에서 대운이 준 작은 유리병을 꺼내 살펴보았다. 금빛으로 빛나는 액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현대의학의 차가운 스테인리스와 흰색 약물과는 완전히 다른 자연에서 온 것 같은 따스함을 지니고 있었다. 도련님, 그거 정말 사용하실 건가요? 박 여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는 도윤의 방에 들어와 문을 조용히 닫았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볼래요. 어차피 더 나빠질 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도윤은 처음으로 어린아이답게 고집을 부렸다. 박 여사님, 제발요.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우리만의 비밀로 해요. 나쁜 일이 생기면 즉시 멈출게요. 박 여사는 한참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도윤의 절망적인 눈빛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알겠어요, 도련님.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중단하는 거예요. 도윤은 대운의 지시대로 유리병에서 새 방울을 혀 밑에 떨어뜨렸다. 액체는 예상과 달리 쓰지 않았다. 오히려 꿀과 산삼의 맛이 났고 입안에서 녹아들며 온몸으로 퍼지는 따뜻한 감각이 느껴졌다. 어때요, 도련님? 박 여사가 초조하게 물었다. 따뜻해요, 여기. 도윤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달콤해요.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꿈을 꾸었다. 그는 푸른 들판을 달리고 있었고 그의 다리는 마치 새의 날개처럼 가벼웠다. 꿈속에서 그는 지리산의 정상에 서 있었고 대운이 그의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도윤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 그의 다리에서 미세한 저림이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신경이 천천히 깨어나는 것 같았다. 3년 동안 아무런 감각도 없었던 다리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느꼈다. 박 여사님, 그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박 여사가 황급히 방으로 달려왔다. 도련님, 무슨 일이에요? 유다리. 뭔가 느껴져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여기 만져보세요. 간지럼 같은 느낌이 있어요. 박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의 다리를 만져보았다. 그녀는 도윤이 다리 감각을 완전히 잃은 이후로 그런 반응을 본 적이 없었다. 정말 느껴지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도윤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도윤이 물었다. 박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확실해지기 전에는 이게 그 약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어요. 도윤은 다시 유리병을 손에 쥐었다. 그 작은 병 속에 그의 모든 희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내일 다시 공원에 가서 대운이를 만나야겠어요. 더 많은 것을 알아야겠어요. 박 여사는 도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네, 도련님, 내일 다시 가보죠. 밖에서는 서울의 아침 햇살이 빌딩 숲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한복을 입은 소녀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태준의 강남 최고층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가정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곳은 첨단 의료시설로 변모해 있었다. 75층 펜트하우스의 동쪽 절반은 도윤을 위한 재활센터로 개조되었고 수십억 원 가치의 최신 의료 장비들이 즐비했다. 삼성병원에서도 구경하기 힘든 MRI 장비, 첨단 근전도 측정기, 로봇 재활 장치들이 마치 과학 박물관처럼 전시되어 있었다. 태주는 방 한쪽 벽면의 강화 유리 너머로 백허 박사가 도윤의 다리를 검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의사의 손길이 닿아도 도윤의 다리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백허 박사의 표정은 무거웠고 그의 손동작은 기계적이었다. 이미 수많은 의사들이 반복했던 무의미한 의식 같았다. 회장님, 실례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오랫동안 천지테크에서 최태준의 비서로 일해온 정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말해봐. 태준의 목소리는 지친 듯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천지테크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장님의 회사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고. 태준은 손을 들어 정 비서의 말을 끊었다. 주식이 떨어지든 회사가 망하든 상관없어. 내 아들이 걸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정 비서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한때 한국 비즈니스 세계에서 철의 회장이라 불리던 최태준은 이제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아들이 두 발로 서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최근에 일본에서 신경 재생 치료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태준이 갑자기 말했다. 내일 도쿄로 연락해서 그 연구팀을 서울로 초청해. 네, 회장님. 정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다. 검사실에서 백허 박사가 나왔다. 회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전이 있습니까? 태준이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백허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유감스럽게도 신경 연결이 완전히 손상된 상태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알겠습니다. 태준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는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백허 박사가 떠난 후 태준은 도윤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아들 앞에서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며 도윤아, 아빠 왔다. 그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은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눈에서 무언가 다른 빛이 느껴졌다. 아빠, 오늘 백허 박사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도윤이 물었다.
태주는 아들 옆에 앉았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더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다 모실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아버지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는 듯했다. 그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아빠, 전 언젠가 걸을 수 있을까요? 도윤이 갑자기 물었다. 태주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물론이지. 아빠가 약속해. 네가 걸을 수 있는 그날까지 아빠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도윤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왜 그러니? 하고 싶은 말이 있니? 태준이 물었다. 도윤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바. 그냥 오늘은 조금 피곤해요. 태준은 아들의 입에 키스했다. 그래, 푹 쉬어. 내일 또 보자. 태준이 방을 나간 후 도윤은 베개 아래에서 대운이 준 금빛 약병을 꺼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새 방울을 혀 밑에 떨어뜨렸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강한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의 오른쪽 발가락이 살짝,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도윤은 숨을 멈추고 자신의 발을 바라보았다. 다시 한번 의지를 집중했다. 그러자 발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발적인 움직임이었다. 창밖에서 보름달이 점점 차오르고 있었다. 도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희망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눈을 떴다. 밤새 그의 다리에서 느껴지던 저림은 더 강해졌고 이제는 명확한 감각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다리를 만져보았다. 차가운 손가락이 닿자 그는 분명히 그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박 여사님. 도윤은 흥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박 여사가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다. 도련님, 무슨 일이세요? 여기요, 다리를 만져보세요. 제가 느낄 수 있어요. 도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박 여사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도윤의 다리를 만져보았다. 정말 느끼세요? 네, 어제보다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보세요. 도윤은 온 힘을 다해 집중했다. 그의 오른쪽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박 여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소리를 냈다. 도련님, 이건 기적이에요. 대운이의 약 덕분이에요. 도윤이 속삭였다. 우리가 공원에서 만났던 그 소녀요. 박 여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현대의학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신비로운 약이 해내고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이런 민간요법을 미신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눈앞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부정할 수 없었다. 최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도윤은 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은 안 돼요. 아버지는 즉시 이 약을 빼앗아 연구소로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대은이와 할머니를 찾아내실 거고요. 하지만 도련님,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최 회장님도 알 권리가 있으세요. 도윤은 박 여사의 손을 꼭 잡았다. 조금만 더요. 보름달이 뜨는 날까지만요. 대은이가 그때 완전히 나을 거라고 했어요. 박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도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그녀는 마음이 약해졌다. 알겠어요. 하지만 어떤 이상 반응이라도 있으면 즉시 말해야 해요. 약속하세요. 약속해요. 도윤이 미소 지었다. 그날 오후 최태준은 회사에 머물러 있었고 도윤과 박 여사는 다시 올림픽 공원을 찾았다. 그들은 대운이나 그녀의 할머니를 찾아 공원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 어제 대운이가 할머니가 공원 입구에서 한약재를 판다고 했는데 도윤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공원 남쪽 출구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한 노점상을 발견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한약재와 부적, 그리고 작은 병들이 놓여 있었다. 테이블 뒤에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저기요. 도윤이 흥분해서 말했다. 저 할머니가 대운이 할머니 같아요.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놀랍도록 맑고 강렬했다. 그녀는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고 하얀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쪽진 머리로 올려져 있었다. 최도윤 도련님, 오셨군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도윤은 놀랐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대운이가 말해줬지요. 약이 효과가 있는 모양이네요. 할머니는 도윤의 다리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네, 정말 신기해요. 도윤이 흥분해서 말했다. 제 다리에 감각이 돌아왔어요. 발가락도 움직일 수 있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소식이군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박 여사가 앞으로 나섰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그 약이 정확히 뭔가요? 어떻게 도윤 도련님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건가요? 세계적인 의사들도 못한 일인데 할머니는 박 여사를 깊이 바라보았다. 세상에는 현대의학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가문은 1000년 동안 약초의 비밀을 지켜왔지요. 달이 차오를수록 약의 효과도 강해질 거예요. 할머니, 제가 정말 걸을 수 있을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연민이 깃들었다. 그래, 도련님. 보름달이 뜨는 날 도련님은 두 발로 서게 될 거예요. 도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할머니의 다음 말은 그 기쁨을 조금 흐리게 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선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도련님도 언젠가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테지요. 도윤과 박 여사는 서로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다. 무슨 대가요? 박 여사가 물었다.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저 약을 계속 복용하세요. 그리고 현대의학의 간섭은 받지 마세요. 그것은 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태준의 비서였다. 도윤 도련님, 지금 어디 계세요? 회장님께서 곧 집으로 오실 예정입니다. 통화를 마친 도윤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이미 작은 비단 주머니를 그에게 건네고 있었다. 이건 더 강한 약이에요. 보름달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약이 필요할 거예요. 도윤은 감사의 인사를 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감사는 필요 없어요. 이건 운명이니까요. 도윤과 박 여사가 자리를 떠날 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그들의 등 뒤로 흘러왔다. 그리고 도련님, 아버지께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그분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 최태준은 도윤의 상태에 미세한 변화가 있음을 감지했다.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평소보다 활기가 넘쳤다. 태준은 이 변화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도윤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도윤아, 요즘 기분이 어때? 아침 식사 도중 태준이 물었다. 도윤은 순간 긴장했다. 그냥 평소와 같아요, 아빠. 태준은 아들의 눈빛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정비서를 불러 조용히 지시했다. 도윤이 외출할 때 따라가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내. 그날 오후 도윤은 박 여사에게 다시 올림픽 공원으로 가자고 졸랐다. 할머니를 다시 만나야 해요. 약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야겠어요. 박 여사는 망설였다. 도련님, 최 회장님께서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해요. 제발요, 박 여사님. 제 다리가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어젯밤에는 발목까지 움직일 수 있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결국 박 여사는 동의했고 그들은 공원으로 향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정비서가 지시받은 대로 그들을 뒤따르고 있었다. 공원에 도착한 도윤과 박 여사는 어제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마치 그들의 방문을 예상한 듯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도윤이 반갑게 인사했다. 제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발목도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소식이구나. 하지만 도련님, 약의 효과가 점점 강해질 거예요. 그에 따라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도윤이 고개를 갸웃했다. 주의할 것이요? 네. 현대의학의 간섭을 받으면 안 돼요. 엑스레이, MRI, 주사, 혈액검사. 이런 것들이 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약초의 기운과 현대의학의 에너지는 서로 충돌해요. 박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할머니, 도윤 도련님은 매일 검사를 받아요. 최 회장님께서 세계적인 의사들을 모셔와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선택을 해야 해요. 현대의학을 계속 받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약으로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의학적 검사에 집착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3번의 약 복용으로 이미 현대의학이 수년간 이루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 할머니, 대훈이는 어디 있어요? 도윤이 문제를 바꾸며 물었다. 대훈이는 오늘 약을 준비하고 있어. 보름달이 가까워질수록 더 강한 약이 필요하거든. 할머니가 대답했다. 다음에 오면 만날 수 있을 거야. 할머니, 죄송하지만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약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무슨 성분이 들어있나요? 어떻게 도윤 도련님의 신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가요? 할머니의 눈빛이 깊어졌다. 이 약은 단순한 약초 이상의 것이에요.
지리산의 정기와 보름달의 에너지, 그리고 우리 가문의 오랜 비법이 담겨 있지요. 도윤은 할머니의 말에 완전히 매료되었지만 박 여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어서 말했다. 약에는 대가가 따라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공짜로 얻을 수 없어요. 무슨 대가요? 도윤이 물었다. 할머니는 그를 깊이 바라보았다. 그건 마지막 순간에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알아야 할 것은 보름달이 뜨는 날 밤 자정에 도련님은 특별한 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완성돼요. 의식이요? 도윤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네, 태은이와 함께 치러야 하는 의식이에요. 도련님 혼자서는 안 돼요. 이때. 근처 나무 뒤에서 지켜보던 정비서가 실수로 나뭇가지를 밟았다. 날카로운 소리가 주변을 울렸고 할머니의 눈이 그 방향을 향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도윤과 박 여사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비서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이미 그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도련님 조심해야 해요. 도련님의 아버지는 아직 이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셨어요. 할머니는 도윤에게 또 다른 작은 비단 주머니를 건넸다. 이걸 가져가요. 의식을 위한 더 강한 약이에요. 자정에 혼자 복용하지 말고 꼭 대은이와 함께 해야 해요. 도윤은 주머니를 받아 조심스럽게 휠체어 쿠션 아래에 숨겼다. 할매언니 약속할게요. 그런데 의식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3일 후 보름달이 뜨는 밤, 이 공원의 석호 옆으로 오세요. 자정게요. 그리고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혼자 오세요. 어른들 없이. 박 여사는 당황했다. 할머니, 그건 불가능해요. 도윤 도련님은 혼자 외출할 수 없어요. 최 회장님께서 그렇다면 선택을 해야겠군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치유를 원하신다면 규칙을 따라야 해요. 도윤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약속할게요, 할머니. 어떻게든 그날 밤 혼자 올게요. 공원을 떠나는 길에 도윤은 비밀스럽게 웃고 있었다. 그의 다리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고 이제 그는 진정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정비서는 이미 최태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회장님, 도윤 도련님이 공원에서 이상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뭔가 약 같은 것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최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적사해. 그 할머니가 누군지 뭘 주고 있는지 전부 알아내. 그날 밤 도윤이 비밀리에 약을 복용했을 때 그는 아버지가 그의 방에 숨겨둔 CCTV 카메라를 알지 못했다. 최태준은 화면을 통해 아들이 금빛 액체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다. 새벽녘, 최태준은 비서들과 보안 요원들을 소집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할머니와 소녀를 당장 찾아내. 그가 명령했다. 어떤 약을 아들에게 준 건지 즉시 조사해. 보안팀장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혹시 도윤 도련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건 묻지 마. 태준이 책상을 내리쳤다. 아들은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을 거야. 이미 그 약에 중독된 것 같아. 태준의 분노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고치지 못한 아들의 상태가 이상한 할머니의 약으로 나아진다면 그것은 그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질서를 뒤흔드는 일이었다. 과학과 기술을 신봉해온 그에게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한편 도윤의 방에서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의 다리를 구부릴 수 있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었다. 도련님, 박 여사가 놀라서 외쳤다. 정말 대단해요. 도윤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박 여사님, 제가 정말 걸을 수 있게 될까요? 그때 문이 갑자기 열리며 최태준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다. 도윤아, 그 약을 내게 주어. 도윤과 박 여사는 얼어붙었다. 도윤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아빠. 이 약은 제게 필요해요. 보세요. 도윤은 힘겹게 자신의 다리를 움직였다. 느낄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다고요.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의 다리를 바라보았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벽에 기대었다. 그게 어떻게? 아빠, 할머니의 약이에요. 보름달이 뜨는 날 저는 완전히 나을 거래요. 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윤아,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 검증되지 않은 약은 위험할 수 있어. 당장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해. 안 돼요. 도윤이 소리쳤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현대의학의 간섭을 받으면 약이 효과가 없어진대요. 태주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아들이 미신에 현혹되어 합리적인 판단력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다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웠다. 좋아, 타협하자. 태준이 마침내 말했다. 내가 그 할머니를 직접 만나보겠다. 그리고 그 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 거야. 그때까지 계속 복용해도 좋아. 도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은 이미 차가운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눈짓했고 김 과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태준은 비서실장과 함께 올림픽 공원을 찾았다. 할머니의 노점상은 쉽게 발견되었다. 태준은 할머니 앞에 우뚝 섰다. 그의 키 180cm가 넘는 체격과 맞춤 정장은 할머니의 소박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할머니, 제 아들에게 무슨 약을 주셨습니까? 태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최 회장님이시군요. 오실 줄 알았어요. 태준은 당황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는데도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그 약이 뭡니까? 그건 천년된 우리 가문의 비법이에요. 지리산의 특별한 약초로 만든 영약이지요. 할머니가 차분히 대답했다. 회장님께서는 과학만 믿으시지만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태주는 자신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 약의 성분을 알려주시면.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회장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 약은 그중 하나입니다. 태주는 당황했다. 그의 세계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었다. 그럼 뭘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다만 보름달이 뜨는 날 밤 자정에 도윤 도련님이 혼자서 이곳에 와야 해요. 마지막 의식을 위해서요. 태주는 얼굴을 찌푸렸다. 불가능합니다. 제 아들을 밤중에 혼자 보낼 수는 없어요.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도련님은 걸을 수 없을 거예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태주는 말없이 할머니를 응시했다. 그는 평생 장애물을 극복하며 성공해왔지만 이 노인 앞에서는 무력감을 느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도 대가가 없이는 얻을 수 없어요. 도윤 도련님도 언젠가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테지요. 어떤 대가입니까? 태준이 날카롭게 물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태준은 할머니의 애매한 대답에 분노했지만 아들의 상태가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이 의문의 약과 할머니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보름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밤, 도윤은 대운이 준 두 번째 약을 복용했다. 이번 약은 이전보다 더 진한 금빛을 띠고 있었고 맛도 더 강렬했다. 세 방울을 혀 밑에 떨어뜨리자마자 그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퍼졌다. 그날 밤 도윤은 꿈속에서 자신이 지리산 정상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꿈에서 그는 마치 날아다니는 것처럼 가볍게 뛰어다녔고 대운이 그의 옆에서 웃으며 그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꿈의 마지막 순간 대운의 표정이 슬퍼지며 그녀가 속삭였다. 준비됐어요?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됐어요? 도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고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의 다리가 실제로 움직였다. 약한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그의 의지대로 움직인 것이었다. 박 여사님. 도윤이 흥분해서 외쳤다. 박 여사가 급히 방으로 달려왔다. 도련님, 무슨 일이세요? 보세요! 도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자신의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박 여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소리를 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련님,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때 최태준이 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아들의 비명소리에 놀라 달려온 것이었다. 미세온일이야. 도윤은 아버지를 향해 미소 지었다. 아빠 보세요. 그리고 도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다리를 움직였다. 태준은 말문이 막혔다. 과학과 논리, 그리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이상한 노파의 약으로 해결되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들의 다리를 살펴보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할머니의 약이에요. 아빠. 도윤이 대답했다. 내일 밤 의식을 치르면 완전히 나을 거래요.
태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는 이 기적 같은 회복을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과학자로서 그는 이것이 단순한 플라세보 효과일 가능성을 고려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그는 아들이 다시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백희호 박사를 불러와야겠어. 태준이 결정했다. 뿐 안 돼요. 도윤이 외쳤다. 아빠, 할머니가 현대의학의 간섭을 받으면 약이 효과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내일 밤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자정의 의식을 치르면 제가 완전히 나을 거예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도윤아, 이건 너무 위험해. 우리는 그 약이 뭔지도 몰라.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빠, 3년 동안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지금 제 다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해요? 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의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다. 좋아, 타협하자. 태준이 마침내 말했다. 내일 밤 의식을 허락하지만 내가 같이 가겠다. 그리고 의식 후에는 즉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거야.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어. 도윤은 잠시 고민했다. 할머니는 분명히 혼자 오라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알겠어요, 아빠. 도윤이 마침내 대답했다. 그는 내심 의식 직전에 아버지를 따돌릴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태주는 방을 나간 후 즉시 보안팀을 소집했다. 내일 밤 자정, 올림픽 공원에서 있을 의식을 감시해. 하지만 절대 발각되면 안 돼. 그리고 그 할머니와 소녀의 신원을 철저히 조사해. 그들이 정확히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조사 중입니다, 회장님. 할머니의 이름은 윤보현, 나이는 99세입니다. 전라도 지리산 근처 작은 마을 출신이고 그 지역에서는 산신 할머니라 불리며 신비한 치유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리 없어. 태준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분명 사기꾼일 거야. 그리고 소녀는 이대훈 10살입니다. 할머니의 손녀로 알려져 있지만 그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서류는 찾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의 삶은 항상 논리와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다. 그는 잠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그에게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들, 산신령과 도깨비, 그리고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 그는 성인이 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미신이라 여기고 멀리했다. 하지만 지금 그 신화적 세계가 그의 현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한편 도윤의 방에서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발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일어서려 했다. 다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지탱할 수 있었다. 단 몇 초 동안이었지만 그것은 도윤의 인생에서 가장 긴 몇 초였다. 보름달 당일, 도윤의 회복 속도는 믿기 힘들 정도로 가속화되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는 혼자의 힘으로 침대에서 내려와 몇 발자국을 걸을 수 있었다. 물론 그의 다리는 여전히 약했고 불안정했지만 전날까지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아버지, 도윤이 방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외쳤다. 아버지 보세요. 태주는 아들의 방으로 달려왔다. 그는 도윤이 불안정하게나마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도윤아, 태주는 말을 잃었다. 아들을 위해 수십억 원을 썼지만 얻지 못한 결과가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빠, 저 걸을 수 있어요. 도윤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할머니 약이 효과가 있어요. 태주는 아들에게 다가가 꽉 안았다. 그는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의 홍수에 휩싸였다. 의심, 혼란, 기쁨, 경외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도윤아, 오늘 백허 박사를 불러서. 태준이 말을 꺼냈지만 도윤이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아빠, 제발요. 오늘은 안 돼요. 오늘 밤 의식을 치러야 해요. 할머니가 그건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태준은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요. 하지만 의식 후에는 즉시 병원에 가야 해. 오후가 되자 도윤은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의 근육은 오랜 비활성화로 인해 여전히 약했지만 신경 연결은 완벽하게 복원된 듯했다.
태주는 이 급격한 변화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몰래 도윤의 혈액 샘플을 채취하여 자신의 회사 연구소로 보냈다. 이 샘플을 즉시 분석해 태준이 수석 연구원에게 지시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신경재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 연구소에서는 최첨단 장비를 총동원하여 분석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혈액 샘플에서는 일반적인 한약재 성분 외에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해가 안 됩니다. 회장님, 수석 연구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산삼, 감초, 녹용 같은 전통, 한약재 성분만 있을 뿐 이런 급격한 신경 재생을 설명할 수 있는 물질은 없습니다. 태주는 분노했다. 더 정밀하게 분석해.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한편 도윤은 할머니가 준 마지막 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 병은 이전 것들보다 더 큰 크리스탈 병에 담겨 있었고 액체는 짙은 금색이 아니라 거의 백금색에 가까웠다. 오늘 밤 자정, 석호 옆으로 가야 해요. 도윤이 박 여사에게 말했다. 태훈이와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박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도련님, 최 회장님께서 함께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을 어떻게 따돌리실 건가요? 도윤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방법을 찾을 거예요.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할머니가 말했듯이 저 혼자 가야 해요. 오후 내내 도윤은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시험했다. 그는 방 안을 걸어다니고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정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다리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태주는 아들의 놀라운 회복을 지켜보며 자신의 세계관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석양이 지고 밤이 깊어가면서 도윤의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그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보름달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원형의 달이 서울의 빌딩 숲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도윤이 속삭였다. 그때 박 여사가 방에 들어와 속삭였다. 도련님, 대훈 아가씨가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도윤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대훈이요? 어떻게 여기에? 베렌보트 노기스여러비에. 하지만 급한 일이 있대요. 최 회장님이 내려가시기 전에 빨리 만나야 한대요. 도윤은 서둘러 방을 나갔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두 발로 걸어 엘리베이터에 탔다.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적인지 느끼며 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1층 로비에는 정말로 대훈이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흰색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엄숙했다. 대훈아, 도윤이 반가워하며 다가갔다. 도윤 오빠, 대훈이 조용히 말했다. 이식을 위한 준비가 됐나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어. 대훈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건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오빠에게 말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데? 도윤이 물었다. 대훈은 주변을 둘러본 후 도윤에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의식에서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해 알려드려야 해요. 할머니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도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어떤 대가? 대훈이 대답하기도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최태준이 나타났다. 그는 로비에서 아들과 낯선 소녀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다. 도윤아, 누구지? 태준이 날카롭게 물었다. 도윤과 대훈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대훈의 눈에 공포의 빛이 스쳤다. 그녀는 도윤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오늘 밤 자정 혼자 오세요. 그리고 that's it. 준비하세요. 모든 것에는 균형이 필요해요. 그리고 대훈은 로비의 출구로 달려나갔다. 태준이 경비원들에게 소녀를 붙잡으라고 외쳤지만 그녀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윤보현 할머니와 대훈은 금빛 영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거실은 전통 약자의 조제실로 변모해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한약 처방전이 걸려 있고 작은 나무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약초와 광물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다. 방 중앙에는 청동 솥이 있었고 그 안에서는 신비한 금색 액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요? 대훈이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작은 돌절구에 달빛에 말린 산삼을 갈고 있었다. 할머니는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가문은 1000년 동안 이 의식을 지켜왔다. 모든 위대한 치유에는 균형이 필요하단다. 대훈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실린 듯했다. 10살의 어린 나이에 그녀는 이미 가문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차분히 약재를 준비하며 지리산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네 나이였을 때
내 할머니도 나에게 이 의식을 가르쳐 주셨지. 처음에는 무서웠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다효는 작은 유리병에 금빛 액체를 조심스럽게 담았다. 그 액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났고 병 안에서도 미세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 약은 단순한 한약이 아니란다. 할머니가 계속해서 설명했다. 이건 우리 가문의 생명력과 영혼의 일부를 담은 것이지. 우리의 기키를 담아 만드는 거야. 대우는 작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수백 년 된 청동 부적으로 대대로 가문의 여성들에게 전해 내려온 것이었다. 부적에는 고대 문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작은 크리스탈이 박혀 있었다. 할머니, 도윤 오빠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레훈이 물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란다.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알려주어야 해.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요? 그분은 우리를 방해하려고 할 거예요. 대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최 회장은 과학과 돈의 힘만 믿는 사람이지.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야. 방 한 구석에서는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대운의 부모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대운의 어머니는 5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제단 앞에는 작은 향이 타고 있었고 그 향기는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약은 다 준비됐니? 할머니가 물었다. 대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조심스럽게 병에 담았다. 이제 우리의 기퀴를 불어넣어야 한다. 할머니가 말했다. 그들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할머니는 고대 무속의식에서 전해 내려온 주문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 말은 현대 한국어와는 달랐고 고대 샤머니즘의 언어처럼 들렸다. 대운도 할머니의 말을 따라했다. 그녀의 목걸이에 있는 크리스탈이 미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고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할머니는 금빛 약이 담긴 병을 들고 제단 앞에 놓았다. 조상님들, 이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리고 균형을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받아들이소서. 대우는 눈을 감고 깊게 명상에 잠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었지만 작은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대우나, 네가 이 의식을 진행할 수 있겠니? 할머니가 물었다. 대우는 눈을 뜨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제가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넌 정말 강한 아이구나. 내 어머니도 네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창밖으로 보름달이 점점 더 높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 은빛 빗줄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며 금빛 약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이제 가자.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다. 도윤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대우는 금빛 약병을 조심스럽게 비단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 떠오른 보름달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할머니, 저는 준비됐어요. 대운이 말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할머니는 대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 되겠지. 그들은 조용히 방을 나섰다. 달빛이 그들의 길을 비추고 있었고 그들이 걷는 길 위로 희미한 금빛 발자국이 남겨졌다가 서서히 사라졌다. 최태준의 호화로운 검은색 벤틀리가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다. 그 광경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우주선이 착륙한 것처럼 이질적이었다. 수억 원짜리 자동차가 30년 된 임대 아파트. 앞에 주차된 모습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태주는 운전석에 앉아 망설였다. 그는 도윤을 의식에 데려가기 전에 할머니의 정체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보안팀의 조사로 할머니의 주소를 알아낸 그는 도윤 몰래 이곳을 찾아왔다. 회장님, 정말 들어가시겠습니까?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주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밖에서 기다려. 나 혼자 들어가겠어. 그는 차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로 향했다. 그의 완벽한 맞춤 정장과 반짝이는 명품 구두는 이 낡은 환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지나가는 주민들이 그를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을 걸어 올라가며 태주는 자신이 얼마나 특권층 속에서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서민 아파트의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마침내 42기호 앞에 도착한 그는 문을 두드렸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윤보연 할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태준의 방문을 전혀 놀라워하지 않는 듯했다. 최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차분히 말했다. 태준은 당황했다. 어떻게 제가 올 줄 아셨죠? 회장님 같은 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시죠. 도윤 도련님을 의식에 데려가기 전에 저희 집을 확인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들어와도 될까요? 태준이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활짝 열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아파트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갈했다. 오래된 가구들이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고풍스러운 한국화들이 걸려 있었다. 방 한쪽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향이 타고 있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할머니가 제안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됐습니다. 밴디스, 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낮은 좌탁 앞에 앉으며 태준에게도 앉기를 권했다. 태준은 망설이다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키 180cm가 넘는 큰 체구는 좌식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해 보였다. 회장님, 무엇이 알고 싶으신가요? 할매언니가 물었다. 그 약이 정확히 뭡니까? 어떻게 제 아들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죠?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태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베스티금리차디, 그 약은 단순한 한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가문이 1000년 동안 지켜온 비법입니다. 지리산의 보름달 아래에서만 피는 특별한 약초와 우리 자신의 기키를 담은 것이지요. 기키라고요? 태준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 비과학적인 회장님. 할머니가 태준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지금 회장님의 아들이 걷고 있잖아요. 그게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결과는 분명합니다. 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은 틀림없었다. 도윤은 정말로 걷고 있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오늘 밤 의식은 무엇입니까? 태준이 물었다. 그것은 치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도윤 도련님의 회복을 완성하는 의식이지요. 할머니가 대답했다. 그 대가라는 것은 뭡니까?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요? 태준의 목소리는 점점 긴박해졌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회장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누군가 치유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지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들에게 해를 끼칠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는 도윤 도련님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얼마든지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균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때 옆방에서 대운이 나왔다. 그녀는 흰색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작은 신녀와도 같았다. 안녕하세요, 최 회장님. 대운이 공손히 인사했다. 태준은 대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린아이에게서 볼 수 없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소녀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네가 제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혜준이 물었다. 대운은 미소 지었다. 저는 도윤 오빠를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그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요. 어떻게, 왜? 태준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할머니와 저는 몇 달 전부터 꿈에서 도윤 오빠를 보았어요. 대운이 설명했다. 그것은 우리가 그를 도와야 한다는 신호였어요. 우리 가문은 몇 세대에 걸쳐 이런 신호를 받아왔어요. 태준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항상 논리와 이성으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꿈과 영혼, 그리고 기키에 대해 이야기하는 노파와 소녀가 있었다. 그리고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그들의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회장님, 오늘 밤 도윤 도련님은 혼자서 오셔야 합니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그것이 의식의 규칙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합니다. 제 아들을 혼자 보낼 수는 없어요. 태훈이 앞으로 나섰다. 최 회장님, 제가 약속드릴게요. 도윤 오빠에게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의식의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해요. 태준은 대운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과학적 세계관과 이 신비로운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산신령과 도깨비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다 시간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의식을 준비해야 해요. 회장님도 결정을 하셔야겠군요. 태주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대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태준이 마침내 말했다. 의식이 끝난 후 제 아들이 안전하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돌아올 겁니다.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달라져 있을 거예요. 모든 치유가 그러하듯이 태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고 대운의 작은 목소리가 그의 뒤를 따라왔다. 최 회장님,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주는 아파트를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믿어온 세계관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오늘 밤 그의 아들의 운명이 걸린 의식이 펼쳐질 것이다. 자정이 가까워 오는 시각, 올림픽 공원은 평소의 활기찬 모습과 달리 적막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공원 중앙의 석호 주변은 달빛만이 유일한 조명이었고 그 빛은 호수 표면의 은빛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완벽한 원형의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1000년 전 무속인들이 의식을 행했던 시절의 달빛과 같았다. 최태주는 차 안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했다. 11시 30분. 그는 도윤과 함께 공원 입구에 도착했지만 아직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었다. 아들아, 정말 이대로 진행할 거니? 태준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자비씨. 에티스니스여베.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태준은 아들의 다리를 바라보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 움직임이 불가능했던 다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 알았어. 하지만 내가 멀리서 지켜볼 거야. 태준이 말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아빠, 할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저 혼자 가야 한다고요. 태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볼 거야. 문제가 생기면 즉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 도윤은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차에서 내려 석호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아직 불안정했지만 휠체어 없이 걷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태주는 김 과장에게 눈짓했다. 뭐든 준비됐나? 다진의 회장님, 저희 요원들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개입할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달빛 아래서 점점 작아지는 실루엣이 되어가고 있었다. 석회에 도착한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직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호숫가에는 몇 개의 고대 한국 돌조각상이 서 있었고 그 모습은 달빛 아래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백제시대 유물로 보이는 돌조각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품고 있었다. 잠시 후 호수 반대편에서 하얀 한복을 입은 두 실루엣이 나타났다. 윤보현 할머니와 대운이었다. 그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달빛 아래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대운의 하얀 한복은 달빛을 받아 환하게 빛났고 그녀의 긴 머리는 가볍게 바람에 흩날렸다. 도윤 오빠, 오셨군요. 대운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약속대로 왔어. 할머니는 호수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경비원들을 감지한 듯했다. 최 회장님도 함께 오셨군요. 도윤은 당황했다. 아니에요, 저 혼자 왔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아버지가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의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거예요. 대우는 작은 보따리를 풀어 내용물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흰천, 향, 소금, 그리고 금빛 약이 담긴 크리스탈 병이 있었다. 그녀는 호숫가에 작은 제단을 차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도윤에게 다가왔다. 도련님, 오늘 밤 의식을 통해 완전히 치유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도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무엇인가요? 모든 치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효력이 있어요.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운이 호숫가에 완벽한 원을 그렸다. 그 원은 소금과 꽃잎으로 만들어졌고 원 안에는 4개의 작은 촛불이 동서남북을 가리키며 놓여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고대 무속 의식의 한 장면 같았다. 이제 원 안으로 들어오세요. 대운이 도윤에게 손짓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불현듯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다리가 완전히 나을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련님,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 원은 외부 세계와 영적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10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치유의 의식을 행했던 방법이지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원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그를 감싸는 것 같았다. 앉으세요, 도련님. 대운이 원 중앙을 가리키며 말했다. 도윤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의 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다. 대운도 원 안으로 들어와 도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들 사이에는 작은 돌 제단이 놓였고 그 위에는 금빛 약이 담긴 크리스탈 병이 놓여 있었다. 이제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원 바깥에서 고대무속 의식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도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한국의 고대 역사와 현대가 만나는 지점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이 순간 그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의식의 원 안에서 대운은 금빛 약병의 마개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순간 달빛이 병 속의 액체를 비추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 액체에서 금빛 증기가 피어올라 공기 중에 환상적인 빛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마지막 약입니다. 대운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 약을 마시면 도련님의 치유가 완성될 거예요. 도윤은 경외심을 느끼며 반짝이는 액체를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의 미래를 보는 듯했다. 달리고 뛰고 다른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 마시기 전에 대운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도련님은 대가를 알아야 해요. 내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대가? 원 바깥에서 주문을 외우던 할머니가 잠시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대운에게 진실을 말해도 좋다는 신호였다. 대운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련님이 걸을 수 있게 되면 제가 대신 휠체어에 앉게 될 거예요. 도윤은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이것이 균형의 법칙이에요. 대운이 설명했다. 누군가 치유를 받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고통을 짊어져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 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윤은 대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왜? 네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야? 우리는 거의 모르는 사이잖아. 대운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할머니는 저를 준비시키셨어요. 우리 가문은 수세대에 걸쳐 균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왔어요. 저희의 사명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너무해. 도윤이 외쳤다. 나는 네가 휠체어에 앉는 걸 원하지 않아. 대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괜찮아요, 오빠. 이건 제 선택이에요. 꿈에서 오빠를 봤을 때 저는 이미 제 운명을 받아들였어요. 도윤은 혼란스러움과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걷기 위해 간절히 바랐지만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그 소원을 이루고 싶지는 않았다. 특히 그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소녀의 희생으로는 안 돼.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다윤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균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때 원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던 최태준이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가까이 다가왔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헤싱 그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했다. 어린 소녀를 장애인으로 만들다니 이건 범죄야. 할머니가 태준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다. 회장님, 이것은 우리의 의식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태준은 할머니를 무시하고 원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도윤아, 당장 그곳에서 나와. 이건 미친 짓이야. 도윤은 아버지와 대운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일었다. 한편으로는 걷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다른 한편으로는 대운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충돌했다. 제가 왜 이 희생을 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대운이 갑자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저는 꿈에서 도윤 오빠를 봤어요. 그 꿈에서 오빠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을 했어요. 오빠가 걸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일부가 되고 싶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건 그냥 꿈일 뿐이야.
내 인생 전체를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없어. 다운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가문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언이에요. 할머니의 할머니도 그 할머니의 할머니도 이런 예언적인 꿈을 통해 사람들을 도왔어요. 태주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이전 미슨이야. 21세기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희생시키다니. 아버지 잠시만요. 도윤이 아버지를 향해 손을 들었다. 그는 다시 대운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이걸 원하는 거니? 정말로 휠체어에 앉고 싶은 거야. 대운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보였다. 제가 원하는 건 오빠가 걷는 거예요. 제가 앉는 건 그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이에요. 도윤은 갑자기 대운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이상한 에너지가 그들 사이를 흐르는 것을 느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 같았다. 난 네가 이런 희생을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대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아음이 과정은 시작됐어요. 오빠가 지금까지 약을 복용하면서 저는 조금씩 제 다리의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그래요. 오빠가 첫 번째 약을 마셨을 때부터 저는 가끔 다리의 감각이 없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도윤의 마음은 혼란스러움과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이미 대운에게 해를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달빛 아래 그들의 실루엣은 마치 운명의 갈림길에 선 두 영혼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최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원을 향해 돌진했다. 최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린 소녀가 그의 아들을 대신해 장애를 짊어진다는 발상은 그에게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소금과 꽃잎으로 만들어진 원을 향해 돌진했다. 이 미친 의식을 당장 중단해. 태준이 소리쳤다. 할머니가 그의 앞을 막아섰지만 태준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다. 그는 할머니를 부드럽게 옆으로 밀어내고 원을 향해 계속 다가갔다. 아버지, 안 돼요. 도윤이 외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태준은 원의 가장자리를 밟았고 그 순간 의식적으로 그어진 경계선이 깨졌다. 소금과 꽃잎이 흩어지며 원의 형태가 무너졌다. 그와 동시에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와 의식에 사용되던 초들을 모두 꺼트렸다. 달빛만이 남은 어둠 속에서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야. 태준이 도윤을 향해 손을 뻗었다. 도윤아, 이리 와. 당장 이곳을 떠나자. 도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대운을 바라보았다. 대운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감이 깃들어 있었다. 오빠, 그녀가 속삭였다. 이식이 중단되면 치유도 중단돼요. 태준은 대운의 말을 무시하고 도윤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미신 같은 소리 말고 도윤아, 네가 이미 걷고 있잖니. 내 다리는 이미 나았어. 하지만 아버지, 제가 이렇게 된 건 대운이의 희생 덕분이에요. 도윤이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그녀가 이미 자신의 다리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고요.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건 말도 안 돼.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회장님, 의식을 방해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어요. 무슨 의미죠? 태준이 날카롭게 물었다. 균형의 법칙이 흐트러졌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도윤은 다시 대운에게 다가갔다. 대운아, 괜찮아? 뭔가 느껴져? 대운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잠시 비틀거리더니 곧 안정을 찾았다. 아직은 괜찮아요. 하지만 뭔가 달라요. 나 균형이 깨졌어요. 그때 대운이 갑자기 손을 뻗어 땅에 떨어진 금빛 약병을 집어들었다. 병은 아직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액체는 여전히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대운은 망설임 없이 병을 들어 그 내용물을 땅에 쏟았다. 대운아, 뭐 하는 거야? 도윤이 놀라서 외쳤다. 금빛 액체가 땅에 닿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액체가 닿은 자리에서 희미한 금빛 빗줄기가 피어올라 공중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리고 그 빛은 점차 확산되어 대운과 도윤을 감싸기 시작했다. 이게 뭐지? 태준이 놀라서 물러섰다. 의식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설명했다. 지금 균형의 힘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어요. 금빛 빗줄기는 점점 더 강렬해졌고 이제는 대운과 도윤 두 사람 모두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다. 두 아이의 실루엣만이 그 찬란한 빛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도윤아, 태준이 아들을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할머니가 그를 강하게 붙잡았다.
더 이상 간섭하면 안 돼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강철같이 단단했다. 이미 균형의 법칙을 한 번 깨뜨렸어요. 두 번째는 용납되지 않을 거예요. 금빛 속에서 도윤과 대우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놀라움,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대우나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도윤이 속삭였다. 대우는 미소 지었다. 균형이 스스로 방법을 찾고 있어요. 제가 완전히 다리를 잃는 대신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금빛빛이 폭발하듯 사방으로 퍼졌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도윤과 대운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다리로 서 있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다. 도윤아. 태준이 아들에게 달려갔다. 괜찮니?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전 괜찮아요. 하지만 그는 다리를 움직여 보았다. 완전히 정상적으로 움직였지만 어딘가 이상한 감각이 있었다. 마치 자신의 다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다. 대운도 자신의 다리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녀 역시 서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어떻게 된 거지? 태준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할머니의 눈에는 놀라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도 이런 상황은 처음 경험하는 듯했다. 균형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완전한 이전이 아니라 일종의 공유가. 그때 대운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도윤도 같은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간신히 버텨 서 있을 수 있었다. 할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런 일은 천년의 역사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균형이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어요. 태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두 아이의 운명이 이제 영원히 얽혀버렸습니다. 달빛 아래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자신들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음을 느꼈다. 의식이 중단된 지 일주일 후 서울은 초여름의 더위에 물들기 시작했다. 최태준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도윤과 대운이 함께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아이는 서로 의지하며 천천히 거실을 걸어다니고 있었다. 대운아, 오늘은 어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운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오빠. 오늘은 다리가 훨씬 좋네요. 의식이 중단된 이후 두 아이에게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들의 다리 상태는 마치 조수처럼 오르내렸다. 하루는 도윤의 다리가 강해지면 대운의 다리는 약해졌고 다음 날은 그 반대였다. 두 사람 모두 완전히 걷지 못하는 날은 없었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걷는 날도 없었다. 마치 하나의 걷는 능력을 두 사람이 나눠 가진 것 같았다. 태주는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았지만 아무도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대운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살게 했고 할머니도 같이 오도록 했다. 의학적 관찰을 위해서라고 표면적으로는 말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더 컸다. 최 회장님, 차 한잔 하시겠어요? 윤보현 할머니가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처음에는 할머니를 미신을 믿는 사기꾼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녀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세계관은 여전히 달랐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는 깊어지고 있었다. 할머니,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태준이 물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모릅니다, 회장님. 우리 가문의 기록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보통은 치유와 희생이 완전히 이루어지거든요. 하지만 제가 의식을 방해했죠. 태준이 자책하듯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도 우주는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균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거실에서 도윤과 대우는 이제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상할 정도로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 같았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혹은 쌍둥이처럼. 아버지 도윤이 태준을 불렀다. 대운이 가족이 지리산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대요.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태준은 놀랐다. 지리산이라고? 그건 그래요, 회장님.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저희가 실제로 살던 곳이에요. 서울은 그저 약초를 팔기 위해 잠시 머물던 곳이었죠.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회사는 그가 없어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구축해 놓았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그는 오직 도윤의 치료에만 집중해왔다. 좋아, 한번 가보지. 태준이 결정을 내렸다. 한 달 후 최태준은 자신이 믿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여전히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는 지리산 기슭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현대식 한옥을 구입했고 주말마다 서울과 지리산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도윤은 그곳에서 지내며 대운과 함께 공부했다. 놀랍게도 지리산의 맑은 공기와 자연 환경은 두 아이의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다. 그들의 다리 상태는 여전히 오르내렸지만 전반적으로 두 사람 모두 강해지고 있었다. 태주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돈과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회장님, 할머니가 어느 저녁 태준에게 다가왔다. 도윤 도련님과 대운이가 특별한 인연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아시죠?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들은 마치 하나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다른 한 사람도 그렇고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도 그래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들의 영혼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육체적 연결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서로의 운명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태준이 물었다. 그들은 앞으로의 삶에서 서로에게 의존하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완전하지 않을 거예요.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윤과 대운이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지탱하며 웃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에요. 태준이 말했다. 아이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뒤집혔어요. 하지만 도윤이가 웃는 모습을 보니 그게 정말 중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할머니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가 원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도윤 도련님은 그저 걷기를 원했지만 그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연결이었어요. 대운이와의 연결, 그리고 세상과의 연결이요. 그날 밤 보름달이 다시 지리산 위로 떠올랐다. 그 빛은 최태준의 새 한옥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그 안에서 두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들의 꿈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꿈속에서 그들은 함께 달리고 있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날 지리산은 화려한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최태준은 서울에서의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지리산 별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제 일주일에 3일은 반드시 이곳에서 보내며 도윤과 시간을 함께했다. 아버지, 도윤이 현관에서 아버지를 맞이했다. 그의 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안았다. 오늘은 좋은 날이구나. 도윤은 밝게 웃었다. 네, 오늘은 제 다리가 정말 좋아요. 태훈이는 좀 힘들어하고 있지만요. 태준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태훈이는 어디 있니? 정원에서 할머니와 약초를 심고 있어요. 제가 데려올게요. 도윤이 달려가자 태준은 거실 창문으로 정원을 바라보았다. 윤보연 할머니와 대운이 함께 약초밭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대운은 오늘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다리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이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태준은 도윤과 대운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했다. 그들의 능력은 마치 놀이터의 시소처럼 오르내렸다. 도윤이 완전히 걸을 수 있는 날에는 대운이 휠체어에 앉아야 했고 반대로 대운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날에는 도윤의 다리가 약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균형은 점차 안정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다. 두 아이 모두 완전히 걸을 수 없는 날은 점점 줄어들었고 두 사람이 동시에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날이 늘어났다. 마치 그들의 몸이 서서히 이 새로운 균형에 적응해가는 것 같았다. 태준은 창가에서 대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녀를 원망했다. 그녀와 할머니가 아들에게 이상한 약을 준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는 대운을 거의 자신의 딸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녀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희생정신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도윤이 대운의 휠체어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대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최 회장님, 안녕하세요. 대운이 공손히 인사했다. 태준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운아, 오늘은 어떠니? 괜찮아요. 예? 오늘은 도윤 오빠의 날이에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이 말에 태준은 여전히 마음이 아팠다. 자신의 아들이 걸을 수 있는 대가로 이 어린 소녀가 고통받는다는 사실이. 하지만 대운은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다. 회장님, 이제 저녁 준비가 다 됐어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이제 이런 가족 같은 저녁 식사는 일상이 되었다. 태준은 때때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놀라워했다. 삼성과 경쟁하던 기업가가 이제는 지리산 별장에서
할머니와 두 아이와 함께 가족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다니. 오늘 서울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 태준이 식사 중에 말했다. 우리 회사가 개발 중인 외골격 로봇 기술이 큰 진전을 이뤘어. 곧 시제품이 나올 거야. 외골격 로봇이요? 태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걷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계야. 내가 도윤이를 위해 개발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도윤과 대우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태준은 이제 그들이 어떤 대화도 없이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식사 후 모두가 정원으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고 지리산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장엄하게 솟아 있었다. 할머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도윤이 문득 물었다.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도련님.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에요. 당신과 태훈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진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예요. 태훈은 별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예전에 말씀하셨던 대로예요. 완전한 치유는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고 하셨죠.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태훈아. 그리고 너희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영혼을 치유하고 있어. 태준은 조용히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했다. 예전에는 영혼이나 치유 같은 단어를 들으면 비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개념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버지, 저희 내일 마을 축제에 가도 될까요? 도윤이 갑자기 물었다. 태훈이가 가고 싶대요. 태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물론이지. 밤이 깊어가면서 도윤과 대훈은 점점 졸려했다. 태준은 두 아이를 집 안으로 데려왔다. 도윤은 대훈의 휠체어를 밀어주었고 그들은 복도를 지나 각자의 방으로 향했다. 잘 자. 대훈아. 도윤이 대훈의 방 앞에서 말했다. 대훈은 미소 지었다. 잘 자야 와봐. 내일은 제 차례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들만의 약속이었다. 내일은 대훈이 걷고 도윤이 쉬는 날이 될 것이다. 태준은 아이들이 잠든 후 정원으로 다시 나왔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진실을 말해주세요. 태준이 조용히 물었다. 아이들의 상태가 언젠가 완전히 나아질까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모릅니다, 회장님.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은 이제 영원히 얽혀 있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들의 행복이 대훈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는 기꺼이 그녀를 가족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회장님,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도윤 도련님이 걷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곧 드러날 거예요. 태준은 할머니의 신비로운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아들과 대훈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생각했다. 그것이 어떤 운명이든 그는 이제 두 아이를 모두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봄이 다시 찾아온 지리산 기슭. 최태준은 전통 한옥 건물의 개관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윤대은 전통의학연구재단의 현판이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는 1년 전 자신이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대기업 회장이 전통의학에 투자하다니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충격적인 뉴스였다. 회장님, 정말 멋진 건물이 되었습니다. 정비서가 감탄하며 말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건물을 지으며 현대적 기술과 전통 건축의 조화를 이루려 노력했다. 건물 외관은 전통 한옥 양식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의학 연구시설로 갖춰져 있었다. 윤 할머니가 계셨다면 좋아하셨을 텐데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보현, 할머니는 지난 겨울 눈이 내리던 밤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빈자리는 모두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특히 대훈에게는 더욱 그랬다. 아버지,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준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이제 10살이 되었고 그의 걸음걸이는 거의 정상적이었다. 물론 여전히 대훈과의 특별한 연결은 지속되고 있었다. 오늘은 도윤의 좋은 날이었고 그 옆에 있는 대훈은 작은 지팡이에 의지해 걷고 있었다. 도윤아, 대훈아식이 곧 시작된다. 준비됐니? 태준이 물었다. 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10살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또래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다.
할머니의 죽음 이후 특히 대우는 더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개관식에는 지역 주민들과 서울에서 온 중요한 인사들이 모두 모였다. 태주는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이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은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치유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태준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도윤과 대우는 조용히 뒤쪽에 서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가 보고 계실까? 대운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할머니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대운은 목에 걸린 청동 부적을 만졌다. 그것은 할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부적에는 고대 문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작은 크리스탈이 박혀 있었다. 태준의 연설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이어서 도윤과 대운이 함께 단상에 올랐다. 그들은 이 재단의 상징적인 존재였다. 그들의 특별한 유대와 회복의 여정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일종의 현대 설화가 되어 있었다. 저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윤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다. 때로는 제가 더 강한 날이 있고 때로는 대운이가 더 강한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때 가장 강합니다. 대운이 이어서 말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치유는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고. 저희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두 어린이의 성숙한 모습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강력했다. 행사가 끝난 후 태주는 두 아이와 함께 재단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윤할머니를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비석 앞에는 신선한 들꽃들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 저희가 해냈어요. 대운이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동시에 강한 결의가 보였다. 태주는 두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아이들과 함께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우리 집에 가자. 태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축하할 일이 많은 날이니까. 세 사람은 함께 재단을 나섰다. 그들 뒤로 지리산의 웅장한 실루엣이 석양에 물들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윤할머니의 영혼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지리산 정상 가까이 위치한 암자에서 도윤의 11번째 생일 파티가 소박하게 열리고 있었다. 최태준은 화려한 서울 생활에 익숙했던 자신이 이렇게 산 속에서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런 소박한 삶에 더 큰 행복을 느꼈다. 도윤아, 생일 축하한다. 태준이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최신형 스마트워치가 들어있었다. 감사해요, 아버지. 도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하게 걷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일상 활동은 혼자서 할 수 있었다. 오늘은 그의 상태가 중간 정도인 날이었고 대운도 비슷했다. 다효는 도윤 옆에 앉아 그녀만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작고 비단으로 포장된 상자였다. 오빠, 이건 제 선물이에요. 도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목걸이가 있었다. 그것은 대운이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할머니의 청동 부적과 거의 비슷했지만 약간 다른 디자인이었다. 이건 도윤이 놀라서 말했다. 네,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또 하나의 부적이에요. 대운이 설명했다. 할머니께서는 언젠가 이걸 오빠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감동해서 부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대운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적에도 고대 문자가 새겨져 있었고 중앙에 작은 크리스탈이 박혀 있었다. 그러나 대운의 부적이 달의 형상을 담고 있었다면 도윤의 것은 태양을 닮아 있었다. 달과 태양, 태준이 중얼거렸다. 음과 양. 대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두 부적은 1000년 전부터 우리 가문에서 보관해왔대요. 이 부적들이 함께할 때 특별한 힘을 가진다고 하셨어요. 도윤은 부적을 목에 걸었다. 그 순간 그는 몸 안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았다. 그는 대운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서도 같은 감각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떤 느낌이니? 태준이 물었다. 도윤은 미소 지었다. 따뜻해요. 그리고 완전해진 것 같아요.
암자 밖에서는 해가 저물고 있었고 보름달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정확히 3년 전 이날 도윤과 대우는 처음으로 만났다. 그리고 오늘 밤 그들은 다시 한번 보름달 아래에 서 있었다. 우리 밖에 나가볼까? 도윤이 제안했다. 세 사람은 암자 밖으로 나갔다. 지리산의 정상은 그들 위로 웅장하게 솟아 있었고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였다. 서울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장관이었다. 대우나 도윤이 갑자기 물었다. 후회하지 않아? 대우는 그에게 미소 지었다. 뭐였을? 네가 나 때문에 완전히 걷지 못하게 된 것. 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바. 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죠. 우리는 각자 자신의 운명을 갖고 태어난다고. 그리고 제 운명은 오빠와 함께하는 거였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내가 있어서 행복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나는 혼자일 때보다 더 강해져. 태주는 조용히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이들의 특별한 유대가 단순한 의학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신비로운 무언가였다.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부정할 수 없이 실제하는 무언가. 달빛이 점점 강해지자 도윤과 대운의 부적이 동시에 미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마치 서로 호응하는 것처럼 두 부적은 은은한 빛을 발했다 봐 빛나고 있어. 도윤이 놀라서 말했다. 대운은 미소 지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달과 태양이 만날 때 새로운 시작이 온다고. 태주는 그 광경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과학자였지만 이제는 세상에 과학을 넘어선 신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아버지,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트시디트 육사에서는 담바섬살에서 도윤이 물었다. 태주는 미소를 지었다. 모르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도윤과 대우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얽혀 있었다. 한 사람이 강할 때 다른 사람은 약하고 한 사람이 약할 때 다른 사람은 강했다. 그것은 완벽한 균형이었다. 그리고 그 균형 속에서 그들은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다. 밤하늘 위로 유성 하나가 빠르게 지나갔다. 도윤과 대우는 동시에 소원을 빌었다. 그들이 무엇을 빌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미소를 보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소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름달이 지리산 위로 높이 떠올랐고 그 은빛 빗줄기가 세 사람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 순간 그들은 모두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한 가족이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 가자, 이제 케이크를 자르자. 태준이 암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도윤과 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걸음은 때로 불안정했지만 서로가 있어 결코 넘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운명이었다. 서로를 지탱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